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랍니까?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부터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 14강이에요. 14강에서 상업입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주거입지 뭐 별거 없고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상업입지에서 공간 균배 원리라는데 이 공간이라는 것은 무슨 입체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들이 평면적으로 어디 입지하는가. 그래서 상점 분포 이론, 집심성 점포 이런 게 가끔 나오니까 그런 것 등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가령 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까지의 미들 중간점인데 가령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가령 만약에요. A가 여기 있다면 이게 딱 공간을 딱 나눠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상권, 여기 상권. 수요자들은 교통비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먼 데는 안 가요.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A의 상권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B의 상권 여기까지인가요? 이 칸이 여기 하나를 더 그려보면 하나, 둘, 세 칸. 하나, 둘,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A의 상권 뒤로 다 가져가고 B의 상권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B가 만약에 이쪽으로 딱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상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찌그러들고 B가 상권을 다 가져가요. A로 절대 안 가죠. 교통비 때문에. 그러니까 A가 열받아가지고 다시 오른쪽으로 오고 또 B가 다시 또 오른쪽으로 오고 하다 보면 결국 가운데 모이더라 이겁니다. 이걸 집심적 입지라고 해요. 그냥 내비두면 가운데로 와요. 여기서 이제 더 움직이는 사람이 손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중앙에 이렇게 입지하는 업종은 뭐냐? 시장이 좁으면 이렇게 멀리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여 있는 게 낫다 이거예요. 시장이 좁거나 혹은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 하게 되니까 수요 탄력성은 가격의 퍼센티지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퍼센티지 변화율인데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교통비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담배를 사는데 우리 동네에서 걸어가서 바로 사면 교통비가 안 들어요. 근데 1,000원짜리 버스를 타고 가서 사면 1,000원만큼 담배값이 더 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가 멀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자들이 수요를 많이 줄인다면 여기 있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업종들 있잖아요. 거리가 멀어도 그래서 교통비가 들어도 수요가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먼 사람도 올 수 있다는 거죠. 확률상. 그런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곳은 가운데 있어도 온다는 거죠. 교통비 탄력성이 적어서. 백화점 같은데 도매상 이런 데는 멀어도 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공간이 넓으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넓거나 교통비 탄력성이 크면 교통비가 들으면 수요를 확 줄여버려요. 모여 있으면 안 와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있는 게 나아요. 서로 공간을 이렇게 분산해서 나눠가는 편이 나아요. 자, 이걸 응용해 보면 이제 점포의 유형이 나오는데 집심성 점포는 아까 봤던 가운데 몰려 있는 거예요. 중심에. 그래야 유리하다. 자, 백화점, 도매점, 고금입시점, 귀금속점, 대형하나 전문 서점은 멀어도 온다. 근데 집재성은 집은 똑같은데 특정 장소에 모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업종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중심일 필요 없고 같은 업종이. 그래야 사람들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비교해서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선매품이라고 하는데 가구 같은 게 그렇죠. 가구점들은 모여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요. 뭐 은행 포함해서 기계점도 다 모여 있고 보면은요. 가구, 전자제품, 관공서. 산재성은 이제 각각 개별로 흩어져 있어야 돼요. 편의점이 대표적이죠. 편의점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잡화,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이런 거.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자, 이거는 항상 제가 설명드릴 때 읍내 국부적 중심지다. 여기 큰 중심지가 아니라 국부적 중심지다. 읍내에는 뭐가 있냐면
농기구, 석재, 철공, 비료, 뭐 종묘점 이런 것 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더라. 유사한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모여 있으면 그게 낫다. 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구분하시는 정도의 시험이 간혹가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점의 분류를 이렇게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구매 상품에 의해서 편의품점, 잘 아시죠? 시간에 거의 편의품점 쇼핑 오랜 시간 동안 구매 안 해요. 자, 이런 것 등 사게 되는 거고, 선매품은 쇼핑 굿인데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선호해서 구매하는 제품. 오랜 시간 걸리는 거예요. 비교해서 골라야 되니까. 가격이 높기 때문에 위험이 수반되고, TV, 의료, 가구 등. 이걸 선매품이라고 하고, 선매품은 그래서 대부분 비교해서 사람들이 고르기 때문에 집체성 점포입니다. 이거는 편의품점은 대부분 산재성 점포예요. 그죠? 전문품점은 이거는 말 그대로 특정 상표를 구매하고자 하니까 뭐 특별히 어디에 위치하고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가는 거예요. 그죠? 구찌 핸드백, 뭐 롤렉스 시계 등등이 이렇다. 자, 고전적 상점 분포 이론은 15회 시험에 한 번 있었어요. 문제. 그 정도인데 이거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과 비슷하다 이거예요.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은 어땠습니까? 자, 공간 분포의 구조를, 자, 여기 편의점이 있는데 동네 사고, 편의점 이 동네에 없으니까 다른 동네 가서, 그죠? 여기 마트 가고, 여기는 편의점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없는 데는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이 판매점을 지역 근린상가, 얘를 지역 중심상가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내구성이 없는 일용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편의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비 단위라는 것은 가족수 등을 의미하는데 소비 단위가 높으면 일단 소비 단위가 많으면 구매 주기가 짧다는 것은 자주 산다는 거예요. 즉 구매 빈도가 높아진다. 한 달에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산다. 그렇죠? 담배 같은 거 하루에 한 번씩 사시죠 많이. 저장 비용이 많이 들수록 이거는 냉장고에 넣을 수가 없어. 저장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면 자주 사야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교통비 부담이 크면 자주 사면 안 되겠죠. 교통비가 너무 들어. 한 방에 왕창 사야 돼요. 이런 이제 특징 속에서 근린지역 상가는 이제 편의품점처럼 동네 슈퍼처럼 구매 주기가 짧은 자주 사는 거. 담배, 편의점에서 파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 중심 상가는 구매 빈도가 낮아요. 내구성을 가진 상품들을 여기 대형마트에서 판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사고 없는 건 간다 이런 게 현대 어떤 다목적 구매를 고려하지 않았다. 지금은 대형마트를 가면 한꺼번에 다 살 수 있죠. 사람들은 그 상점의 혼재, 다목적 구매를 하기 때문에 대형 쇼핑센터, 대형 할인점을 가는데 이 고전적 상점 분포 이론 가지고는 이걸 설명을 못 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 한 차례 있어가지고 가볍게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요. 중력 모형입니다. 이런 모형 중에 상업입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돌아가면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소매 인력의 법칙, 허프의 확률 모형. 그리고 이것은 자주 나오진 않아요. 이건 자주 나오지 않고 한 차례 정도씩 있었다.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정리를 해두자. 실증 모형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이제 중력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모형 중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비티 그죠? 중력 혹은 또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데 소매 인력이니까 모든 물체들은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끌어달리는 힘은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만유 인력의 법칙이고요. 행성 간에 이제 중력이 작용하는 거고요. 자, 제가 서 있는 이유도 중력 때문에 공중에 안 떠 있고 서 있는 거고 저를 끌어다니죠. 모든 물체는 이렇게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는데 클수록 힘이 세고 거리가 멀수록 힘이 약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거리의 정도가 더 영향을 받는다가 이제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상권을 중력 모형을 응용했어요. 그러니까 상권 흡입력, 즉 중력이 인구에 비례하고 자 질량 변수를 인구로 바꿨고 거리는 그대로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걸 했냐면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는데 중간 C 도시에 대해서 각자 끌어다니는 힘이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여기 있는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여기로 갈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이 바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다.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안 가고 근데 크잖아요. 가까울수록 가는데 근데 작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디로 몇 퍼센트, 어디로 몇 퍼센트 가는가 이런 모형을 구한 것이 레일리의 상권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는가라는 게 궁금하시다면 여기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죠. BA는 이거는 흡입력이라는 뜻이에요. A 도시의 퍼센티지로 몇 퍼센트냐 이런 거고, BB는 B 도시의 흡입력이라는 뜻이에요. P는 이게 빨아들인다는 영어 B자 이니셜이고, 이거 포퓰레이션 인구의 이니셜이에요. A 도시의 인구, B 도시의 인구. D는 거리, 즉 디스턴스 이니셜 앞자예요. D에 A 도시까지의 거리, B 도시까지의 거리예요. 여기서 보면 20만 명은 A 도시의 인구이고요. 여기 80만 명은 B 도시의 인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4km는 A 도시까지 거리예요. 중간 도시에서. 그리고 16km는 B 도시까지의 거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공식이 유도되는데 이 공식이 분수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경제학에서 이런 과정에서 분수라는 의미는 A분의 B다 라고 하면 A 한 단위당 B 분모는 몇 단위인가 이걸 알게 해주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분의 B가 만약에 분수를 해가지고 3이 나왔다 라는 뜻은 A의 크기에 비해서 B가 3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A 대 B는 1대 3이라는 뜻이고, 그럼 A의 크기는 전체 1 더하기 3, 4분의 1을 차지하고, B의 크기는 1 더하기 3, 4분의 3을 차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4분의 1은 25%, 얘는 75%다.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분수를 가지고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A의 A 도시의 흡입력과 B 도시의 흡입력을 비교하는 방법은 분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비례 반비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 도시의 인구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분자 같이. A 도시의 인구가 커지면 이 숫자가 커지고, 이 숫자가 커질수록 A 도시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반면 B 도시는 작아지고. 그래서 비례는 같이 가고, 반비례, 거리의 반비례니까 AB, B에 뒤집혔어요. 그 제곱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그러면 이건 이제 공식을 한번 다시 해보면, A 도시와 B 도시의 흡입력의 비율은, 자, 인구에 비례하고예요. 비례 A 도시의 인구 20만. 자, B 도시의 인구 80만. 비례하고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근데 여기 조심할 거는 DB가 반비례니까. 그러니까 16km가 분자고, 자, 분모가 4km. A 도시니까 여기. 이걸 계산하면 끝난다 이거겠죠. 그럼 이거 지워지고 80분의 20은 4분의 1이죠. 4, 4, 16이니까 4의 제곱이니까 16이죠. 그러면 자, 4분의 16은 또 4예요. 그렇죠? 얘가 4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뜻은 BA 대 BB 두 도시의 비율이 자, 1분의 4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대 1이라는 거고, 그럼 A 도시의 힘은 전체 5분의 4다. 4 더하기 1, 5분의 4. 10분의 8이니까 80%다. 그럼 B 도시는 보나마나 4 더하기 1, 5분의 1일 거고 20%죠. 그럼 나누면 다시 4가 되는 거 맞죠? 복습을 해도 맞아요. 그럼 이 경우에 C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80%는 A 도시로 가고 20%는 B 도시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도시가 4배나 크고 거리가 4배 멀어서 아이 반반씩이네 하면 안 돼요. 같이 4배씩이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변수가 영향력을 훨씬 크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4배나 적어도 얘가 4배나 많다고 하더라도 이 거리 변수가 더 커서 이쪽으로 훨씬 많이 가는 겁니다. 가까운 곳을 더 선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모형을 응용하면 컨버스의 상권 경계 설정식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자, A, B 두 도시가 있는데
A, B 두 도시의 상권의 경계는 몇 킬로미터가 되는 지점인가를 구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상권의 경계를 정의하는 게 중요한데 상권의 흡입력이 동일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상권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A의 흡입력과 B의 흡입력이 같아지는 것은 50%씩 되는 지점이니까 바로 1이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예, 분자분모 같으니까. 이 식에서 구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 도시 인구는 20만, B 도시 인구는 80만 곱하기 자, B 도시까지의 거리, A 도시까지의 거리 제곱이 1이 되게 하는 DA와 DB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는 지워져서 4분의 1이 되고 양변에 4를 곱하면 DA분의 DB는 DB제곱은 4가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2라는 뜻이죠. 이 분수가 2라는 뜻은 자, DA 대 DB는 1대 2라는 뜻이에요. 1분의 2라는 뜻이니까. 그죠? 1대 2라는 거죠. 예. 2의 제곱이 4니까 1대 2. 그럼 DA가 위치하는 곳은 1 더하기 3분의 1이 되는 위치다. 그죠? DB가 되는 것은 3분의 2가 되는 위치다. 전체 9km 중에 3km. 자, 여기가 3km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6km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상권의 경계는 지금 작은 도시 쪽, 큰 도시가 아니라 큰 도시가 아니라 여기는 6km, 여기는 3km니까 상권의 경계가 작은 도시 쪽에 형성되어 있죠. 가깝게 형성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분기점이라는 것은 힘이 같아지는 지점이니까 큰 도시가 더 멀겠죠. 작은 도시는 가깝고. 그래서 상권의 분기점은 작은 도시 쪽에서 더 가깝게 형성되는 거예요. 큰 것일수록 영향력이 멀리 미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허프의 확률 모형인데 이번에는 허프의 확률 모형도 같아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이번에는 쇼핑 갈 확률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대도시에서 쇼핑센터에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하는가? 면적일수록 가려고 한다. 비례 변수. 이게 질량 변수예요. 반비례 변수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리의 마찰 계수 이렇게. 마찰 계수는 자, 거리에 몇 승이냐라는 거죠. 이 승이 크면 클수록 거리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근데 수정 허프 모델에서는 이 람다를 거리의 제곱 2로 썼어요. 도시니까 별 차이 없다. 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쇼핑센터 수가 많을수록 해당 점포로 오는 확률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반비례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례를 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자, 가령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A상점 소비지에 있는 소비자는 자, 크기로 보면은 A보다 B가 크니까 B로 다 갈 것 같아요. 근데 거리가 달라요. 거리의 제곱에 마찰 계수는 2로 가정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반비례하니까 어디가 더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갈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A의 중력, A의 중력은 면적에 비례하니까 분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분모 1000입니다. B의 중력은 자, 면적은 9000에 비례하고 거리는 3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얘도 1000입니다. 힘이 같아요. 그러니까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허프 모델은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가 소비지가 있고 그림상 아까는 이렇게 나눠서 그렸는데 보기 좋게. 근데 실제로는 여기 작은 점포 있고 여기 큰 점포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자,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여기 지나쳐가지고 여기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쇼핑센터 면적이 크면 클수록 작은데 안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지나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시설 규모를 고려한 점포의 시장 점유율 추정이 가능한 것이 허프 확률 모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들이 자, 기계적으로 인구 많아서 가고 레일리 모형처럼 이게 아니라 자신의 효용을 고려해서 다목적 구매를 고려해서 점포 규모를 보고 선택을 하니까 소비자의 효용이나 소비 행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형이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앞서 보셨던 레일리나우프처럼 그 이론적 모형 말고 실제 조사 기법이 있어요. 이거 확률 모형이 아니죠, 얘는. 그래서 기타인데 CST 기법은 이거는 커스터머 스퍼팅 테크니크 해가지고 고객 분포, 소비자 분포 기법이다. 소비자가 어디에 분포하는지 그려보자. 자, 여기 상점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어디 있는지 분표를 봤더니 이렇게 모여 있더라. 가령 소비자의 70%,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 이 수치는 1차 상권, 나머지 2차 상권 이렇게 구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쟁 점포가 여기 있다. 그럼 2차 상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뺏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CST 기법을 통해서 분산 지도를 그리고 상권을 구분할 수 있고 마케팅의 2차 상권에 치중하면 되겠죠. 네, 광고를 또 효과적으로 그래서 실시할 수. 어차피 1차는 가까우니까 오게 돼 있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타 상업 입지 이론이 있는데 자, 기타 이론에서는 이거는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교재에는 웬만한 교재는 다 있어요. 상점부지, 이거 상점부지라는 것은 뭐 롯데마트, 홈플러스,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이런 것 등 있잖아요. 이마트 뭐 등등. 이런 상점부지, 회사의 상점부지를 선정하는 단계예요. 요즘 이제 수익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던데. 그럼 기존 부지 분석이라는 것은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회사의 부지에서 거기 인구와 소득 수준, 1인당 매상고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요구 조건이 여기는 뭐 얼마구나 라는 걸 미리 파악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씩 도시 분석, 도시 전체부터 작은 근린지역 분석, 그 다음에 근린지역 내 여러 가지 지역 중에 그러니까 도시 분석하고 여러 도시 중에 얘는 버리고 하나 선택하고 근린지역이 여러 개 있으면 얘는 버리고 하나 선택하고 근린지역 내도 여러 부지가 있으면 가장 좋은 부지를 선택한다. 대상 근린지역을 선정하고 대상 부지를 선정한다. 이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는 회사 전체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점포를 선정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기본 이론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안 나왔지만 뭐 순서가 나온다면 기존 부지하고 큰 지역부터 작은 대상 부지까지 온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타 상업 입지 이론은 이것도 22회 한 번 딱 나왔어요. 상권 획정 세 가지 방법인데 공간 독점법은 공간을 이게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의 독점권을 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편의품점 뭐 CU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막 여기다가 막 두세 개 넣으면 안 되잖아요. 공간을 나눠갈게. 체인점, 각종 체인점 등 우체국 뭐 이런 데도 여러 그냥 지역을 분할하게 하는 거죠. 우체국 이런 거. 자기 관할 지역이 있죠. 독점에서. 우체국. 뭐 이런 거고요. 시장 침투법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중첩 부분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선매품 같은 경우는 서로 비교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전문상가 뭐 이렇게. 분산시장 접근법은 이거는 뭐 아무런 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겹치지도 않고 독점하지도 않는다. 그냥 니네들 있고 싶은 데 있어라. 뭐 이런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불연속 상권이라는 뜻이죠. 매우 전문화된 상품, 아주 특별한 고급 자동차라든지 특정 소득 그룹을 대상으로 한 뭐 엄청난 고급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22의 한 줄 문장 속에 지문 속에 있었다. 이런 정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뺀 거는 이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라는 뜻이죠. 그게 뭐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이제 주거입지인데 주거입지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아프시면 패스하세요. 통과하세요. 다만 이 논리를 살펴보면 왜 한 개 막 이런 게 나오니까 머리 아픈데 그럼 요것만 불안하다면 요것만.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자신감인데 그 불안함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고 패스하면 통과하면 괜히 불안하잖아요. 그냥 안다 생각하고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강의한다 제가. 그럼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출퇴근하시고 먹고 사는데 그러면 집값이 중요하고요. 집을 싼 데 사면은 교통비가 많이 들잖아요. 거리가 회사로 출퇴근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고려한다. 집값하고 교통비를 고려해서 최적 주거입지를 각자 개인에 따라서 설정한다. 이런 그런 이론이 주거입지 이론이에요. 교통비용은 이게 도심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도심에 가까울수록 교통비는 적지만 멀어질수록 교통비 많이 들어요. 주거비용은 반대죠.
가까울수록 많이 들고 멀어질수록 주거 비용은 싸요. 집값은 외곽으로 나가면 싸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이건데요. 결론은 한계 주거 비용과 한계 교통 비용이 일치하는 그런 지점이 개인들의 최적 주거 입지 지점이다. 이건데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계 주거 비용이란 이게 한계도 너무 어렵다면 그냥 조금 바깥으로 1km 나갈 때 늘어나는 주거 비용 아니지 감소하는 외곽으로 나갈 때 한계 교통 비용은 1km 밖으로 나갈 때 교통비는 증가하겠죠. 비용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한다 이건데 가령 이 지점에 내가 입지하는데 이 지점이 일치하는 지점이 아니라 한계 주거 비용이 더 큰 지점이라면 이거는 1km 나갈 때 주거비용 감소분이 교통비용 증가분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낫잖아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얘만 생각한다면. 그죠? 나가면 집값 싸지는 게 더 커요. 교통비 증가하는 것보다. 더 나가서, 나가면 이제 이게 증가하고 이게 떨어지면서 같아지겠죠. 같아지는 지점까지 나가라. 반대로, 반대의 경우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은, 자, 한계 주거비용이 한계 교통비용이 더 커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교통비 증가가 큰, 그러니까 이거는 교통비 증가가 주거비 감소보다 더 큰 지점까지 너무 멀리 나온 거예요. 들어가서 일치할 때까지. 그 지점이 너의 최적 주거 입지 지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머리 아프면 통과하시고, 그냥 교통비하고 주거비 고려해서 한계라는 개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일치하는 한계 주거비와 한계 교통비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각 개인들은 주거 입지를 할 것이다 라는 정도만 보시고 통과하시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거 입지는 이렇게 나온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여기 이론 강의까지 다 끝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의 이론 강의를 다 끝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또 전체를 한번 복습을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 심화 이론의 특징은 스텝 1부터 스텝 3까지 3번을 반복한다 이런 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본 이론 들으셨으니까. 자, 고맙습니다.